트럼프는 러시아를 종이 호랑이라고 표현하면서 러시아 군사력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드러냈습니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생각보다 전쟁이 길어지게 되었다면서 혹시 전쟁이 확대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에는 협상 중심 접근이거나 일부 양보 가능성도 열어놓는 태도를 보인 적이 많았지만 최근엔 우크라이나가 전쟁 전 국경을 회복할 수 있다는 발언 등 더욱 공격적인 어조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은 러시아와의 외교 무대에서 압박 수단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러시아 크렘린 쪽은 트럼프의 발언을 우크라이나를 계속 싸우게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전쟁 야욕이 당장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전투기가 폴란드 연공을 침범하자 제-23 전술 항공대대는 전투 지휘소에서 상황을 전파하고 FA-50 조종사들이 비상 출격해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 연공 경계 레이더에서 러시아산 미확인 항공기의 궤적을 포착하고 궤적이 폴란드 연공으로 진입하는 것을 감지자 자동 알람이 제-23 전술 항공대대에 전파되었으며 동시에 나토 감시 체계에서도 전달되었습니다. 항적을 추적하면서 IFF 신호 확인 시도를 보냈지만 이전과 같이 반응이 없었던 겁니다. 이전부터 러시아의 정찰기와 수호이 35 전투기가 폴란드를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고 최근 러시아에서 벨라루스와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러시아 극동군 관구 소속 약 3만 명의 병력과 첨단 무기가 대거 투입되어 서방과 우크라이나는 군사적 긴장 고조와 침공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결국 폴란드에서도 이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폴란드 육군 참모총장은 공식 SNS를 통해 아이언 디펜더 25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으며 포병대가 새로 도입된 무게 체계를 빠르게 전력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동부 전선에 대한 안보를 튼튼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각종 드론과 하이마스, 호마르-K와 K9 자주포, FA-50 등이 참가했으며 포병 전력이 주력으로 운영되었음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훈련은 가상 표적을 선정하고 신속히 전개 후 타격하며 이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번 훈련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된 성과를 폴란드군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무인기를 활용한 실전적인 훈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바이락터 TB2 무인기와 플라이아이 등 다양한 사거리에 드론을 적절로 투입해 최전방 탐색 임무를 부여했으며 적의 공중 공격을 대비해서 맨패드나 대공 기관포, 패트리어트 등이 포병 전력을 보호하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산 하이마스와 천무 다연장이 장거리 표적을 향해 불을 뿜었으며 트랩과 K9 자주포는 해상 표적을 향해 포화 공격을 진행하면서 무인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표적에 떨어지는 로켓과 포탄을 확인한 후 파괴되지 않는 표적에 추가적인 발사를 명령하면서 도발 원점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대규모 화력 훈련은 단순히 무인기 투입을 넘어 포병 시스템과 무인기를 효율적으로 통합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트워크 통신망을 활용해서 어떠한 무인기라도 쉽게 통합해 전력으로 운영할 수 있고 폴란드가 독일 및 프랑스, 영국 등 기존 유럽의 군사 강호보다 뛰어난 첨단 포병 전력을 운용하고 있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군사협력이 강화된 한국군에게도 제공될 것인데요. 북한이 배치한 전력 표적을 효율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전술을 구축하는 데 이용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3년 동안 전쟁을 진행하면서 무인기와 포병 전략에 대공 방어 시스템을 효과적인 전술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문제는 서방의 지원이 약해지고 미국도 장거리 공격 무기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폴란드는 러시아의 도발로 인해서 유럽과 미국이 적극적인 군사적 지원을 선언하고 있지만 언제라도 태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토의 핵심인 독일, 프랑스는 군사적인 지원 역량이 바닥나 폴란드를 지원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이미 진작에 염두에 두고 있고 그나마 미국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러시아와의 전쟁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2년 전부터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군사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미국과 러시아의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 이른바 뉴 스타트가 종료되었습니다. 종료됐다는 말은 사실상 조약이 파기되고 끝났다는 뜻인데, 이제 전략무기 감축, 즉 핵무기 감축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양측이 핵전력에서 무한 경쟁 체제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미국을 향해 그렇다면 한번 붙어보자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에게 오히려 기회가 된다고 전해지는데요. 미국에서 이젠 한국에게 핵무기를 승인해야지만 러시아를 저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미 하원은 8,387억 달러 규모의 국방 패키지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217표, 반대 214표였는데 공화당 의석이 220석인데 찬성이 217석 나왔다는 건 공화당 내에서도 3표가 이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서명해서 예산 집행을 시작했는데 바로 2,000조 원 규모의 국방 예산입니다. 그동안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불렀는데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리면서 이제는 2,000조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러시아는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 뉴 스타트가 만료되면서 양측이 이를 대체할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러 간 핵무기를 법적으로 통제하던 장치가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러시아는 먼저 핵 분비 경쟁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즉, 제한 없이 핵전력을 증강하겠다는 도전적인 메시지인데요. 러시아 외무차관 세르게이 류야브코프는 2월 3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외교부 부부장 류빈과 회담을 갖고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 만료 이후 핵무기에 대한 제한 없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미 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미국에게 조약 연장을 제안했지만 미국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무응답을 곧 미국의 응답으로 보고 있다며 협정 종료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사실 미국과 러시아는 이미 1972년 냉전 한가운데서 무제한 핵분비 경쟁은 인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전략무기 제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솔트는 이후 소련 붕괴 직전 기존 핵전력을 직접 줄이는 전략무기 감축 협정으로 발전했고 2010년까지 3차례 이상 갱신되며 이어져 왔습니다. 2010년 오바마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뉴 스타트는 양측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550기, 투발 수단을 700기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후 단계적 감축을 거쳐 2018년 기준으로 미국은 약 1,350기, 러시아는 약 1,440기로 실전 배치 핵탄두를 줄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도 양측은 뉴 스타트를 연장하거나 대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논의를 해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러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지난 4년 동안 사실상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만약 뉴 스타트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협정을 원한다면 중국까지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오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이를 일관되게 거부하자 트럼프는 그렇다면 만료되면 그대로 끝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즉,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포함하지 않는 핵 제한 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전략적 안정성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화는 전적으로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때 가능하다며 우리는 핵무기 제한이 없는 새로운 세상에 대비해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러시아가 다시 한번 미국과 핵 분비 경쟁을 해보겠다는 도전장을 던진 셈입니다. 그러나 과거 소련이 그 경쟁을 버티지 못하고 붕괴한 전례를 생각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멸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그렇지만 러시아가 미국과의 핵 분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의 군수 핵전력 체계는 심각한 부패에 찌들어 있습니다. 사르마트 ICBM은 2017, 2018, 2022년 시험 발사에서는 간신히 성공했지만 실전 배치 후 2023, 2024, 2025년 연속 발사에서 모두 실패했습니다. 발사 직후 폭발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실전 신뢰성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SLBM 불라바 역시 13차례 시험 발사 중 7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푸틴 지시로 서둘러 실전 배치한 뒤 이후 시험에서도 실패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즉, 러시아가 핵을 쏠 경우 정말로 목표까지 나라가 터질지, 중간에 폭발할지, 발사대에서 사고 날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미국은 지금 국방 예산을 2천조 원 규모로 끌어올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이 삭감했던 각종 핵전력 현대화 프로그램을 되살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예를 들면 AGM-181 스텔스 공중발사 핵순항미사일, 해군용 스텔스 핵순항미사일, 지하 깊숙한 벙커를 관통하는 핵 벙커버스터 폭탄, 20피트 컨테이너형 이동식 전술핵 저장고 등입니다. 그리고 동맹국들의 핵무기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별도 성명을 통해 조현준 외교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회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토미 피코 국무부 수석대변인은 두 장관이 한미 동맹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힘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특히 한국이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에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해왔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는 미국이 추진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더욱 전략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의 3자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번 회담은 동맹이 안보 공급망, 경제지역 질서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틀로 움직이고 있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핵무기 기조가 극단적으로 바뀌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십수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핵무기 조립을 공개하는 등 주변국에 미국 핵 기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핵무기에 대한 지지 의견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플라이츠 부소장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도약이라 했으며 북한을 자극할 것이라며 바이든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현재 백악관 내에 감지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국방 모범 파트너로서 맡길 임무가 따로 있다고 전합니다. 이는 한국이 미국 안보의 의존자가 아닌 파트너로서 행동을 높이 평가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극찬의 핵심 배경에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약속한 국방비 지출 확대가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보 엘브리지 콜비는 이를 두고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의존이 아닌 파트너십 비전에 부합하는 모범 동맹국이라고 극찬하며 대한민국은 노력과 자금 진지함과 헌신을 쏟아부었다고 평가했습니다. NDS가 국내 방어, 중국 억제, 동맹 국가의 부담 분담, 방위산업 재활성화라는 4가지 축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한국의 과감한 국방비 지출 약속과 견고한 방위산업은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와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한국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고 동맹을 안정시키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전략적 승리였음을 입증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돈을 더 내는 것을 넘어 미국의 아틀라스적 부담을 덜어주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 발언은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핵실험을 재개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고 북중러를 경계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핵실험을 멈출 이유가 없다고 발언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은 버젓이 핵무기 실험을 하고 있는데 미국 우리는 왜 멈춰야 하냐고 반문했는데 이 가운데 한반도에서 북중러만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도 가지는 게 맥락에 맞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일본 핵무장 가능성은 매우 낮게 봤는데 일본은 평화헌법으로 핵무장 반대 여론이 매우 높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 때문에 핵무장을 트럼프 정권이 지지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이 의미가 있는 것은 최근 한국이 미 정부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 승인을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핵협의 그룹 NCG를 처음 가동시켰습니다. NCG 자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창설되었나 이번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이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국의 비용 분담, 기조가 반영되면서 기존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는데요.
불확실성 해소와 핵 동맹의 제도화가 트럼프 2기 출범으로 한미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컸으나 이번 회의를 통해 핵 협력은 계속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 우산을 제공하는 형태였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이 방어를 주도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핵무장 논의를 다시 불붙였다고 전했습니다. 미 언론은 한국이 동맹인 미국의 흔들림을 체감할수록 억지의 마지막 수단을 자국의 핵무장에서 찾게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내 주요 여론조사 결과 올해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무려 76.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선호한다는 의견도 66.3%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쌓인 불신과 현실 인식의 결과입니다. 북핵 위협이 이제는 생활권 안보로 직결된다는 체감이 국민의 선택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핵을 가질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억제 구조가 더 싸고 더 빠르며 더 확실하냐는 현실적인 계산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려면 국제 의무와 2015년 한미협정에 선동에 없는 ENR 금지를 철저히 지키면서 연료 보급 안정성과 기술 자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협정 안에서 한국은 움직여야 하는데 먼저 미국 의무가 걸리지 않은 경로를 제도화해 연료 공급 다변화를 추진하고 전략 비축을 들여 연료 중단 위기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비분리형 R&D를 PIF, IMEF 등 국내 시설에서 강화하여 기술 자립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화이로 공정도 비확산성과 안전 조치성을 입증하며 장기 준비를 이어가야 합니다. 국내 농축은 서두르지 말고 해외 HALU 생산 라인 지분 확보 등으로 대응하면서 협정 절차 내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처리는 단기 실익보다 외교 환경 변화에 대비한 기술과 검증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핵연료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기술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동맹 신뢰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만들 줄 아는 나라가 보여줄 수 있는 전략적 품격입니다. 북한의 위협도 숫자로 명확히 보여야 판단이 선명해집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은 약 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120기까지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들의 전술과 중거리, 대륙간 미사일의 다층적 배치와 고체 연료화 전환입니다. 이는 발사 준비 시간 단축과 생존성 강화를 통한 새로운 억제 전략의 전환이며 한국으로 하여금 응답 속도와 타격 방식 전반에서 전혀 다른 전략적 계산을 요구하게 만듭니다. 동맹의 신뢰도 이제는 행동의 기록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올해 들어 한미일 연합훈련은 공중과 해상, 사이버 전장을 모두 아우르며 접속성과 반응 속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의 국방 예산은 약 61조 원이며 전력 증강의 약 29.1%, 전력 유지의 70.9%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은 당장의 전장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위한 기술 축적을 병행하겠다는 전략적 균형을 보여줍니다. 만약 자체 핵무장을 고려한다면 예상 구조 내에서 어떤 항목을 줄이고 늘릴지에 대한 실행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핵심 시설의 지하시설화, 지휘통제망 이원화, 핵연료 관련 기술 관리체계 강화 등이 전력 증강 항목만으로도 막대한 국방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진정한 억제 구조를 선택하려면 하드웨어와 이를 컨트롤할 지휘통제, 그리고 핵이라는 국내에 없었던 새로운 법제 마련이라는 디딤돌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